다 많이 그래갖고. 아까 그 첫 시간에 보여준 그 온실인데요. 이파리 어때요 지금? 이게 11월 초예요. 이파리 이제 없죠. 싹 날렸어요 지금. 그래서 과일 온도를 높임으로써 수확 시기를 빨리 앞당기는 거죠 지금. 꼬치를 뒤면 예, 꼬치를 뒤면 이렇게. 네, 꼬치를 해주고. 지금 밑에 이파리 따서 버려놨잖아요. 이거 버린 게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버린 거는 노동력 절감 차원이에요. 저거 말르고 제거하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고르면 다 끝나겠네요. 다음 주에? 저게 이글라다. 온도가 내려가서 마지막에 잘 천천히 밀릴 것 같은데. 그러려고요? 조금 빨리 물을 심하고 맞았더라고요. 어차피 시간 걸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줄기거리가 있으면은 줄기지에다 걸어놓으면 되는데 이게 딸기 온실에다가 토마토 심다 보니까 이거 못해요. 그래서 공간이 안 나가서 지금 저렇게 수직으로 세워놓는데 그럼 하다가 아니 왜냐 지금 한도가 지금 이제 지금 그렇게 이끌 시기는 아니라 보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돈도 돈이지만 보름 쉬고 싶다고 중간에 그래갖고 기가 막히게 이파리 없죠. 원래 심한 경우는 이파리 아예 없애라고 할 때도 있어요. 아예 다 날려버리라고 할 때도. 이쪽은 웬만하면 열지 마세요. 열지 않는 거. 예, 안 열어야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구멍도 사실 너무 크게 뚫었어요. 저 좀 작게 뚫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어튜브가 너무 구멍을 크게 뚫었더라고요. 튜브를. 그 FCO 튜브가 저 보면은 여기가 안쪽으로 이렇게요. 지금 구멍을 너무 크게 뚫어놨어요. 지금 한 1cm 이상 뚫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바람이 살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손대 보면 바람이 막 그 밀릴 정도로 바람이 세거든요. 아이고 고생하셨네 여름에 참. 네. 올해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조금 만원까지 다시 썼는데 아예 얘기 들었죠? 제가 저기 마스터치가도 토마토가 없더라고. 아니 원래는 넣었었거든요. 올해가 더 심해. 작년에 넣었는데 올해는 더 심해서 그래요. 맞아. 근데 저는 3개도만 안 된 줄 알았더니 중섭체도 다 넣었더라고. 저도 몇 언제? 아유, 이란? 지금 요거 볼게요. 지금 제목은 잔뇨병에 걸린 후 치료가 되었는데 뿌리가 약해 시든 증상 볼게요. 이거 잔뇨병에 걸린 걸 보이는데 보면은 여기 볼게요. 이걸 쪼갰는데 이거 반을 쪼갰잖아요. 좀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요 부위가? 여기는 굵고 여기 갑자기 가늘어지죠 사이가. 이게 뭐냐면은 이 잔뇨병을 먹었던 자 부위예요. 잔뇨병을 먹었는데 이게 심하게 먹었으면 뚫고 들어가서 이거 잘라놨을 텐데 그게 아니라 먹고 남은 흔적이다 이렇게 먹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게 볼록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시들병에 걸리는 걸 잘라 보니까 이 흔적이 있고 여기로 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문제냐면은 잔뇨병인데 시들병이 잔뇨병이었고 이게 경주에서 발생된 얘기인데 이제 잘라 보니까 도관부를 보니까 이제 잔뇨병 걸렸던 흔적이 나타났고요. 잔뇨병에 걸린 후 치료되었으나 잔뇨병에 걸렸던 부위가 뿌리 발달하지 못해서 전치적 발견이 부족한 상태이고 발견이 부족한 상태에서 척화되면서 부하가 걸려서 시들병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잔뇨병이 걸렸는데 죽지 않더라도 병증이 심한 거는 제거하고 새로 심는 게 낫아요. 이것들이요. 죽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봤을 때 심한 것들은 제거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잔뇨병 막으려면은 정식할 때는 정식부를 좀 크게 뚫어야 되고요. 잔뇨병에 걸린 포기는 치료가 됐어도 좀 심하게 걸린 것들은 제거하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저희가 이게 유령점이거든요. 보면은 이것도 경주인데 물집에 이제 이렇게 흰색 이 증상들이 이렇게 큐티클층에서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게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튕기고 가운데 뭐 점이 박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벌레가 흡집한 자국으로 오해를 해요. 저것들이요. 물론 흡집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은 일부 이제 벌레들에서 흡집하면 저런 증상이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벌레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인념자를 보고 그다음 시기를 봐요. 10월 달이면은 총체벌레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피곰팡이보다는 우리가 그 고스트팟이라고 하는 제피곰팡이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겠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건조하면 많이 발생하는데 곰팡이병은 습하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시설 내 습도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환기를 이제 잘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저온계는 적정한 온도 난방을 해갖고 온실 안에 결로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이제 저 고스트팟을 막는 방법이 되겠죠. 저 고스트팟이 생기게 되면은 과일 가격을 못 받아요. 저희 먹는데 지장은 없는데 아무래도 저런 과일들은 잘 사가려고는 않겠죠.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지금 여기가 이제 시드름병이 이제 왔는데 이게 이제 풋마르병이 왔거든요. 풋마르병이 왔는데 이게 임실에서 사건인데 일단 첫 번째가 급격하게 시들어 죽더라고요. 근데 급격하게 시들어 죽는다 그러면 풋마르병이죠. 그러니까 천천히 죽으면은 시드름병, 궤양병 같이 이제 서서히 죽는 것들은 서서히 시들어 죽고요. 며칠 사이 급격해지는 거는 우리가 풋마르병이라고 하는데 이건 세균병이죠. 그래서 초기 발생은 배지의 습기에서 발생했다. 뭐냐면은 배지가 배구를 잘못 선정하여 구배가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배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지가 우리가 배드를 설정을 했잖아요. 한 번 배드를 설정해서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구배가 틀어져요. 구배를 틀어준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조정하지 않으면은 구배가 틀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낮아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돼요. 그럼 거기가 낮아지는 곳에 물이 고이겠죠. 거기서 이제 풋마르병이 시작을 했어요. 풋마르병이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물이 고여서 풋마르병 시대를 태어나면은 풋마르병균이 이제 세균이 도감부에 증식을 하고 그 도감부에 증식한 세균들을 손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전체 포장이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감염된 식물체 세균이 증식한 후 작업 방향에 따라 지배력이 저형된다는 거고요. 자로배지 배액구는 배대의 가장 낮은 곳을 설치한다. 그리고 구배가 잘못도록 유지해야 되고 풋마른병은 지백 전염이 잘 되므로 시든 증상이 발생하면은 병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하지 말아라는 거죠. 뭐냐면은 손으로 전염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풋마른병이 그러니까 시드름 증상이 발견이 되면은 그 구역은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우리가 지켜본 다음에 별 이상이 없을 때 작업이 들어간다. 풋마른병균은 바로 발생하거든요. 며칠 안에 또 나타나요. 그래서 그 구역에서 일주일 동안 발생이 안 한다고 하면은 일단 풋마른병은 아닌 걸로 보는 게 맞겠다는 거죠. 얘들은. 그다음에 지금 풋마른병 보이는 거고요. 풋마른병 보면 이파리 파란 상태로 주고 이렇게요. 그다음 줄기 보면은 이렇게 검정색 변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볼게요. 이게 노궁의 피해인데요. 이게 노궁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 일단 볼게요. 노궁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일단은 예상 발생했는데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고요. 우리가 루페라고 해서 이제 잎의 증식에 갈색으로 변하고 낙엽이 되고요. 그다음 한 곳에 시작해서 점차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루페로 봤더니 루페 돋보기예요. 그러니까 농약방 가면 돋보기를 볼 수가 있어요. 돋보기로 봤는데 돋보기로 봤는데 안 보여 벌레가. 그러니까 벌레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굉장히 미대해충이라는 얘기거든요. 해충이 미대해충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노궁해가 아닌 줄 알고 이제 곰팡이약을 뿌렸겠죠. 그랬더니 막 병이 더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노궁해를 진단했어요. 그래서 100배 이상 되는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일에 그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이거 절대 생기면 안 돼요. 이 정도 생겼으면은 피해가 굉장히 심한 거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갔으면. 그래서 초기에 발생하면 자루에 담아 온실 밖으로 꺼내 소각한다. 왜 그러면 초기에 발생하면 어떨까요? 왜 자루에 담으라고 할까요? 벌레 묻을까 봐. 그러니까 눈에 보일 정도면 벌레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현미경에 보이지 않는 벌레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잘 할까요? 못 하겠죠. 그러면은 벌레 그 식물체를 베갖고 봉지에 담아서 끄집어내서 제거하면은 내가 나오는 과정에 다른 식물체에 우리가 벌레 퍼뜨리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나 기구를 통해 전염됨으로 온실 내 외부 사람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이게 미대충이다 보니까요. 육묘장을 통해 오거나 사람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사람이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농장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에. 왜냐하면 이런 벌레라든가 바이러스들을 옮길까봐
그리고 세균을 옮길까봐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오는 것들을 되게 싫어한다. 그다음에 노홍에 적용 약제를 뿌려야 되는데요. 얘는 특징이 보시다시피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잎에 이렇게 보면요. 원래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잎을 노랗게 변해요. 보면은 야 무슨 곰팡이병 같아 보이죠. 그래서 줄기가 이런 고동색으로 변해요. 노극이란 녹 쓸듯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노극이. 그래서 그러면은 과일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거는 거의 말기 상태.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말기암이죠. 저 정도 되면은 온실 전체에 다 퍼진 상태가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요 단계 잡아야 돼요. 이파리가 또 노래졌을 때. 요때 잡아서 노극이를 잡아내야겠다. 이거는 천미교로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옮겨요. 사람 따라 옮긴다. 기구 따라 옮긴다 생각하시면 되고 육묘장에서 옮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보게 되면은 지금 노구에가 이렇게 해서 지금 감염된 상태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노구에는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농장을 이동하지 못해요. 전체로 발생하지 않고 온실 중간에 두 폭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두 폭이 발생했으면 다 뽑아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두 포기만 있어도 얘를 나무를 살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약값이 더 들어요. 일단 두 포기를 제거하고 나면은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높아서 보이는 걸 제거하면 다른 나무들은 밀도가 낮겠죠. 그러면은 약을 두세 번 뿌리면 되는데 얘를 살려면은 두세 번이 아니라 네 번, 다섯 번 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약 한 번 뿌릴 때마다 1헥타 기준으로 약값만 50만 원씩 하는데 내가 그거를 굳이 한 번, 두 번만 뿌리면 되지 그걸 몇 번 뿌릴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제거하고 포장 전체에 적응약을 뿌린다. 그러니까 일단 뽑고 나서 뿌리라는 얘기예요. 왜 발생한 데만 뿌리지 왜 딴 데까지 뿌릴까요? 눈에 보이나요? 확인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뿌려서 제거를 해야 돼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사람은 제가 이제 식물 병리학에서 얘기를 했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개개를 치료하죠. 근데 온실은 어떻다고 했어요? 전체 방제를 해요. 이것들을.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이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정밀농업한다는 분들이 유튜브에 나오셔갖고 식물 입양된 식물체에만 약을 뿌린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비웃죠. 그 다른 놈은 멀쩡한데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사람은요 비싸잖아요. 귀하잖아요. 한 명 한 명을 다 진단할 수 있어요. 비싸죠. 한 명 한 명은. 근데 우리는 식물을 3만 포기의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하나하나 진단하면 도저히 일단 불가능하고 진단하는 자체도 3만 포기를 진단하려고 하면은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한 몇 달 걸리지 않을까? 그럼 작기가 다 끝나죠. 그때 이미. 그래서 우리는 예방 선제적으로 전체를 다 뿌려버려 이것들을. 또 집단, 그러니까 전체를 우리가 그 전체를 방지한다는 거죠. 사람은 귀하니까 하나씩만 하고. 그래서 내 구역에 한두 마리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유튜브로 보여줬던 농장 뿔나방 이파리 몇 개 가 있거든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살포래요. 농약을. 요새 뭐 캡틴이라는 거 약재가 하나가 얼마냐 4만 원이 넘는 약재예요. 그 4만 원짜리 약재하고 두 가지 섞으면 약값만 200평 뿌리는데 7만 원이거든요. 근데 10만 원까지 가고 7만 원 인건비 빼고 그 사람이 첫 평이니까 얼마예요? 7만 원짜리만 해도 7호 35만 원. 그 다음에 외국인 하나 써야 되니까 거의 40만 원 정도의 약 뿌리는데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싸죠. 그 다음에 작은 뿌리파리에 의한 시드름병 감염인데요. 이거 내가 식물병 시간때 배우긴 배웠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작은 뿌리파리 유충이에요. 성충은 피해를 안 줘요. 유충을 주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농장 컨설팅 하는 농장에서 작은 뿌리파리가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보이는데 얘가 시드름병이 나왔어요. 뿌리가 죽어서 푸사름이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뽑아봤더니 여기 보니까 작은 뿌리파리가 많이 날아다녀요. 물론 얘가 시드름병에 걸린 것이 작은 뿌리파리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길 수도 있잖아요. 작은 뿌리가 많다는 얘기는 제가 작은 뿌리파리가 뭘 먹고 산다고 했죠? 1학기 때? 곰팡이와 세균을 주로 먹고 산댔어요. 곰팡이, 세균을. 그러니까 주둥이에 뭘 붙어 있어요? 잎에? 곰팡이와 세균을 갖고 있죠. 근데 밀도가 높아지면 얘도 식물체를 가해하지 않다가 밀도가 높아지면은 식물의 뿌리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 잎에 세균과 곰팡이를 잔뜩 묻어있는 이 잎으로 식물의 뿌리를 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뿌리에다가 바로 곰팡이 세균을 감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드름병 발생률이 올라간다고 해요. 풋마름병 발생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황제 트랩을 통해서 여기 작은 파리들 검은 거 시커먼 보이죠? 이게 작은 뿌리파리 성충이들이거든요. 이걸 보고 관찰하기도 하고 우리가 감자절편 같은 전분을 이용해서 여기 올려놓으면 밤에 작은 뿌리 유충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1차적으로 이놈들이 가해에서 가해해갖고 식물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보다는 2차 피해가 더 커요. 특히 뭐 딸기, 토마토만 그런 게 아니라 딸기나 오이, 토마토는 피해가 오히려 적은 편이야. 딸기하고 오이는 작은 뿌리파리 피해가 토마토보다 훨씬 심각해요. 얘들이요. 그래서 요것들은 왜냐면 토마토는 왜 덜한 줄 아세요? 독이 있어갖고. 네, 토마토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벌레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잘 안 묻는데 그래도 밀도 걸러 물거든요. 근데 딸기나 오이는 독이 없나 봐요. 잘 문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더 심각하대요. 애들이. 그래서 이거는 푸사리움 옥시스포럼이니까 시드름병이긴 한데 1차적으로 아마도 뿌리를 작은 뿌리까지 가했을 것이고 2차적으로 감염한 걸로 우리가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작은 뿌리파리 특징 중에 하나가요. 2km밖에 날아온대요. 뭐 보고? 냄새 맡고. 얼마 무슨 냄새? 이끼 냄새. 이끼도 조류잖아요. 미생물이죠. 얘가 뭐 먹고 산대? 미생물 먹고 산다 했잖아요. 이끼 냄새 맡고 멀리서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이끼 안 생기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말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뭐 과다수 약재들 같은 경우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이끼를 예방하려고 넣기도 해요. 그들이. 특히 수경재배에서는 토경재배에서는 별로 없어요. 수경재배 되게 심각하게 많이 그들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풍마름병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곳이고 줄기를 잘라서 놨을 때 유액이 발생하는데 이 하얀색이 바로 이제 세균 덩어리거든요. 근데 풍마름병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액이 나온 거 아니에요. 초기에는 유액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왜 걸렸나 보면은요. 논에서 그러니까 옆에 논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침수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이 옆으로 스며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쪽에서 스며든 물에 의해서 뿌리에 스패가 발생하고 나서 스패가 발생하고 1차 풍마름병이 시작을 했는데 그럼 가쪽에만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시작을 하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돼요? 사람 손으로 옆에 포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다른 포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여기는요. 풍마름병 뭐 토양 소독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뭘 먼저 해야 돼요? 바로 안검의 소독을 통해서 논물이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거나 수경재배를 통해서 우리가 수경재배는 뭐예요? 배지는 공중에 떠 있잖아요. 옆에 논의 물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물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순따기 작업할 때는 병의 취약성을 먼저 작업한다. 그래서 순따기 작업할 때는 먼저 이제 취약한 것을 마지막으로 작업한다. 뭐냐면은 내가 볼 때 저쪽은 청국병이 잘 걸리는 포장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잘 안 걸리는 포장부터 작업을 한 다음에 잘 걸리는 포장으로 가요. 왜 그래요? 잘 걸리는 포장에서 만약에 내가 잠복기 때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포장으로 전염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작업할 때는 취약지구를 제일 마지막으로 작업한다. 그리고 재배 완료, 유인 집게 및 과일 수확 상태 등 모든 기구를 다 소독해야 돼요. 가위는 중간중간에 차의 염소 나트륨 락스죠. 락스를 통해서 우리가 소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풍마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빗물이나 논물이 온실나는 수변을 제거한다. 수경재배는 뭐예요? 그럼 결론은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배지 안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한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포장에서 맨날 시드름병이 걸린대요.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된 거 아니냐? 그럴 리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은 지하수가 오염될 일이 없는 게 푸사리움은 호기성 곰팡이에요. 뭐냐면 곰팡이는 바로 산소가 있어야 증식을 해요. 산소가 없으면 증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하는 뭐예요?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있어도 땅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약간 감염됐을 거예요. 그거는 원래 많아요. 땅속에. 그럼 그 정도 감염된 거는 올 리가 없고 우리가 바로 스프레이에서 왔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 소지가 내 포장에서 맨날 수경재배 하는데 풍마름병이 계속 나온다. 그 얘기는 그분이 배진의 함수량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배 습관이 잘못되고 있다. 배구를 잘못했다. 마지막까지 물을 준다.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은 물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차라리 적은 게 낫다고 했죠. 왜냐면 적으면은 좀 덜 먹는데 많으면 못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강조했던 게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수확량을 많게 따는 것도 좋지만 뭐예요?
남들보다 더 따는데 꾸준히 사고 안 나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약간 건조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간 건조하게 관리하고 싶어도 사람 마음이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주고 싶어요 항상. 그래서 마음적으로 안 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키워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하부에 물이 많아 생기는 사건들이라고 제가 드려요. 그러면은 또 볼게요. 제가 요거 보고서 이제 어떤 분들이 요 곰팡이를 분류할 때 잘 보여야 되겠어요. 이거 흰색으로 보이죠? 여기가 흰색이 보여요. 흰색이 보이는데 이거 보고 사람들이 야 흰가루병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균사는 대부분 흰색이에요. 포자도 흰색. 보면은 왜 색깔이 생기느냐? 햇빛을 그러니까 UV를 쐬게 되면은 원래 빨간색이었던 애들은 빨간색으로 변하고 검정색이 있던 검정색으로 회색은 회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햇빛을 아직 노출되지 않았을 때 흰색으로 변했다가 나중에 이런 색깔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곰팡이가 지금 보이는 건데 이곰팡이가 왜 발견되냐? 볼게요. 일교차가 클 때 발생한다. 근데 일교차가 크지 않으면 발생하기 어렵다는 거죠. 일교차가 크면 뭐가 발생해요? 일교차가 크다는 얘기는 결로가 잘 발생한다는 얘기로. 결로가 발생하면 바로 곰팡이병이 온다는 거죠. 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병립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분이 야 이병립을 제거하라고 했더니 이병립 다 제거하면 이파리가 3장밖에 안 났는데 그래도 제거해야 돼. 왜요? 그 이파리는 광합성 능량을 이미 상실한 이파리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식물체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곰팡이에 먹여야 되는 이파리이기 때문에 다 제거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곰팡이가 중상기업까지 발생할 경우에는 약제 방제 효과 저급으로 병장상이 심할 경우는 엽을 제거하고 과일을 빨리 수확한다. 뭐냐면은 초기에는 약 방제를 하는데 내가 토마토 오이파리예요. 지금 여기가 향장점인데 여기까지 곰팡이 왔어요. 하지 마세요 약 방제. 그냥 어차피 여기까지 금방 가거든요. 그냥 빨리 수확하는 게 최고예요. 약값 하면 얼마라고 했어요? 곰팡이 하나에 3만 원이거든요. 그거 예를 들어 내가 3,000평 뿌리면은 얼마냐? 3,000평이면 3만 원 곱하기 15돈 45만 원 들어가고 인건비까지 하면 6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60만 원 들여도 토마토를 최소 50박스, 60박스 더 따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100박스를 따야 되구나. 그때 만 원밖에 안 할 테니까 100박스를 더 따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으니 그냥 빨리 이파리 따고 빨리 수확하라는 거죠. 빨리 그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컨설턴트가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농약사에는 약을 팔아야 되지만 우리 컨설턴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인풋 아웃풋을 해서 내가 약값을 60만 원 인건비까지 60만 원을 투입했으면은 내가 100상자를 더 따야 돼 이걸로 인해서. 근데 100상자를 더 딸 일이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중단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중단시키고 수확을 빨리 완료시키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굳이 약값을 60만 원 써가면서 100박스를 못 딸 것 같으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굳이 거기까지. 그래서 두 번째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단은 당연한 거고요. 어떤 걸 해결해 줘야 된다? 경제성을 분석해서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행위를 얘기해 줘야 된다. 이것들을 항상. 그래서 A급이 되면 일당 120만 원짜리 150만 원 되는 얘기는 바로 경제성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냥 B급들을 하려고 하면은 야, 이 곰팡이병입니다 정도 그 약 못 뿌리세요 정도까지 되면 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은. 근데 그건 되게 한계가 있죠. 그리고 사고 날 위험도 높아요. 이때. 그다음에 제가 진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작물을 끌고 갈 건가 말 건가를 진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수분 스트레스, 그러니까 속이 이렇게 스펀지화되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속이 비어요. 속이 빈다는 얘기는 곧 지금 수분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나 줄기를 눌러봐서 줄기가 속이 비어 있으면은 누르자는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작기를 빨리 중단해야 돼요. 왜냐면은 적심을 치라는 얘기죠. 빨리 여기서 멈추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죽지는 않는데 문제는 작은 과일들이에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과일을 딸 이유가 없죠. 끌고 가봐야 돈이 안 되니까 이것들. 상품성이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봐서. 그럼 이건 왜 그랬느냐? 줄기 스펀지화가 발생했는데 도감부를 봤더니 속에 갈변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푸사리움 포자가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 보이죠? 포자가 지금 구멍을 막아놓고 있다는 얘기고 이거에서 식물체가 시들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거는 푸사리움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뿌리가 발달이 안 좋거나 했을 경우에는 스펀지화가 발생을 하거든요. 요 발생이 되면 바로 수확을 작기를 중단하고 적심치고 지금 있는 것만 빨리 수확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발생을 했던 5월에 발생을 했어요. 적심치고
내가 5월 말 6월 초에 끝나면은 원래 이 사람이 6월 20일까지 자켓 끌고 가려고 했어. 근데 5월 말 6월 초에 자켓 끝내버렸어요. 수확량은 6월 중순까지가 아니라 똑같아. 어차피 상품조에 오는 과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적심을 일찍 쳤기 때문에 수확이 빨라요. 그래서 더 비싼 때 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적심을 쳤다는 얘기는 아래 과일들은 좀 더 클 수가 있다. 그리고 수확량도 전체 생산량은 내가 작은 과일까지 포함한 생산량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상품과로 따졌을 때는 상품 과일 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숙기가 작기가 빨리 종료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다못해 외국인을 내가 1년 내내 쓰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 휴가도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일도 시킬 수 있어요. 고추밭에 가서 일도 시킬 수 있고 나도 놀 수가 있죠. 아까 그 청년들 얘기 들어봤죠? 왜 했냐 그랬더니 한 보름 쉬려고 한다잖아요. 보름 쉬려고. 안 하면 보름 못 쉬니까. 계속 연달아하니까 힘들으니까 보름 쉬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작기를 빨리 종료시키는 것도 돈을 버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보게 되면요. 이상주기 발생으로 생긴 구멍을 통해 물음병균이 발생을 한 건데요. 물음병균은 이제 어인이라는 세균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침투가 용이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벌레 뭐라고 하냐? 굉장히 많아요. 공중에도 있고 땅속에도 많은 세균이에요. 굉장히 잡균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상줄기가 발생을 했고 이상줄기에 나면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 구멍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발생한 건데요. 보통 우리가 물음병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물음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뽑아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상처가 있어야 들어가요. 얘는 물음병균은 스스로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물음병 감염 부위 10cm 적심하고 겨술겨 재배한다. 이건 뭐냐면요, 뿌리부터 올라왔으면 제거해야 되는데 중간에 감염되잖아요. 그러면은 적심치고 밑에도 교순 빼면 돼요. 세균은 감염된 부위로부터 한 10cm까지만 내려가고 아래에 더 이상 못 내려가요. 아래에서 위로만 간다는 거예요. 세균은 아래로 못 내려가요. 그러면은 내가 토마토 이만큼 키웠고 오이를 이만큼 키웠는데 여기서 세균이 감염됐어. 그러면 여기를 치면은 요 밑에서 빼면은 얘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감염됐다고 무조건 죽이는 건 아니고 뿌리가 감염돼서 올라온 경우는 제거해야 되는데 중간에 먹었으면은 중간에 자르고 겨순 빼면은 우리가 살릴 수 있다 이거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음병이 심한 농장에서는 저희 겨순 빼라고 그러고요. 심하지 않으면 그냥 제거하라 그래요. 왜냐면은 굳이 내가 한 동에 1,500폭이 심었는데 한두 폭이 그러면 제거하는 게 맞죠. 굳이 그걸 살리려고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테로모이치 같은 약제 처리는 이건 이제 물음병 걸리면은 마이신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마이신 효과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신도 돈을 줘야 되잖아요. 마이신 한 병에 한 15,000원, 20,000원 하는데 우리 15통 뿌리려고 15통 3,000평 뿌리려고 하면 그것도 한 30만 원 하거든요. 토마토를 그러면은 한 4-50장을 더 따야 되는데 그거 뿌렸다고 4-50장 더 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신 같은 경우도 저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세균병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 의견인데 그냥 안 뿌려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굳이 순익을 따지면은 그렇게 이득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건 제가 2009년도에 이제 학회에 처음 발표한 곰팡이인데요. 검은 이곰팡이병이라고 해서 이제 포자 모양이 이곰팡이병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숫댕이 같이 생기고 얘는 그 검정색을 보이는데요. 얘가 찾아보니까 아열대성 곰팡이병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국내 2009년도에 발견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2009년도에 제가 학교에 보고하려고 하고 옛날 사진을 쭉 찾아봤더니 이미 2004, 5년도에도 제가 이곰팡이를 분류해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 전에 아마 국내에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국내에 등록돼서 약제도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단 얘는 저항성 균주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항성 품종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이곰팡이에 준해서 약제 방제라면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어느 정도요. 그래서 보통 발병적은 26도 이상 여름철이죠. 여름철에 주로 심는 데가 저기 철원 행성 지역, 강원도 지역이고 여기서 주로 발생한다 이거예요. 중남부 지역에서는 저희 발견이 좀 어렵고요.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되는 곰팡이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육묘기 때 뿌리 발달의 저주에서 이제 풋마르병이 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뿌리가 좋잖아요. 건강하잖아요. 풋마르병과 시드르병이 잘 안 와요. 뿌리가 발달이 좋으면. 근데 뿌리가 발달이 저조해서 온 건데, 왜냐면 이 시기가 아마 몇 년 전인데 이때도 장마가 엄청 길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8월에 6, 7월에 장마가 길어서 장마가 막 8월 초까지 있었거든요. 어느 해인가. 그래서 장마 기간이 거의 60일에 달했는데 이때 육묘를 하다 보니까 뿌리가 돌았어야 돼 돌지 못하고 그냥 퍼져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걸 갖다 정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식 과정에서 뿌리가 끊어지라는 거죠. 끊어지니까 여기로 뭐가 들어요? 풋마른병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요.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입이 타는 증상이 보이고 풋마른병이 지금 바로 이렇게 풋마른병 진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요. 지금 풋마른병 진단이 되는데 진단 키트로. 그래서 이거 보면 뿌리가 보세요. 이게 지금 요 포트에서 뽑았는데 뿌리가 뭉쳐져 있어요. 흩어져요. 지금 흩어졌죠. 뭉쳐 있어야 되거든요. 하얗게. 이 상태에서 뽑고 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끊어지면 당근되면서 바로 이런 풋마른병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풋마른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육묘장만 갖고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올해도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서 심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소독약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소독약 하자마자 바로 뿌리가 이제 세균의 감염을 안 당하게 해줘야 되겠죠. 이거를 육묘장이 시설이 좋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육묘장은 90년대에 지어진 온실들에서 지금 육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마가 길거나 이럴 때 아니면 고온일 때 대응이 안 돼요. 잘. 우리나라 온실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식물 생명체다 보니까 이게 좋고 나쁨의 묘가 날씨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묘가 상당히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풋마른병이 왔는데 육묘장에서 왔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때 육묘장에서 올 일은 없거든요. 상토를 걔네들이 그 소독된 상토를 쓰기 때문에 그걸 해놓고 이렇게 묘가 보면 이렇게 부서지는 묘이기 때문에 발생한 걸로 저희가 봤어요. 그 다음에 요걸 보게 되면은 얘도 시들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1500포기에서 2, 3주기가 시들어 죽어요. 저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심각한 병이면 안 되잖아요. 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젖먹부위거든요. 여기가 위쪽이고 여기가 아래쪽이에요. 어디 들어와요 지금? 여기 들어왔죠 지금. 여기 깨끗하죠? 여기가 뿌리 쪽이고 이게 지상부거든요. 그럼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뿌리에서 올라왔다는 얘기가 아니죠. 젖먹 부위를 타고 들어온 거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잎이 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젖먹 부위로 이제 무릎병균이 감염된 걸로 지금 무릎병 증상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젖먹이라는 건 상처를 내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활착실에서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한 동에서 내가 한 동에 1,500에서 1,800주를 200병에 심는데 여기서 2폭이 나왔다. 이건 뭐예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500개 뽑았는데 100폭이 나왔어. 이거 육묘장 얘기해야 되죠. 한 2, 30폭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 좀 애매한 거예요. 2, 30폭이면은 새로 심으면 되긴 하는데 혹시 그때 느낌은 뭐냐? 2, 30폭이 나오면 딴 애들은 커도 괜찮을까 정도 생각하면 돼요. 사실 2, 30폭이도 피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1,500폭에서 20폭이 죽잖아요. 딴 애들은 좀 더 크거든요. 그러면은 피해가 뭐 20폭이 피해가 아니라 실제 피해는 5폭이, 6폭이 피해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오차범위에 들어가 버려요. 젖먹 부위가 감염돼서 오는 것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뭐 전체 포장에서 200폭에서 1,500개, 2,000개에서 10폭이 나왔다.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2폭이 나왔다 그러면은 육묘를 굉장히 잘하는 농장이구나. 100%라는 거 없어요. 2폭이 나와서 굉장히 잘하는 농장이라고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세균감, 그러니까 다른 뭐 이제 병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접목 과정에서 들어온 잡균에 의해서 그렇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육묘장 사장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를. 이런 거 가서 하면은 딱 가잖아요. 가서 딱 잘라놓고 이거 여기로 가면 됐죠. 몇 폭이에요? 1,800개. 이거 몇 개 그래요? 5개. 에이 그럼 육묘 잘했네요. 근데 또 깐깐하신 분들은 그 5폭이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저 객관적으로 얘기하니까 5폭이면 1,800개 5개 나면 훌륭한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냥 죽었으면 뽑고선 안 번지면 그냥 끝내는데 깐깐하신 분들은 되게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이 제일 안타까운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되게 친하신 분인데 볼게요.
이 사진 보면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요. 볼게요. 밑에 토마토 심었고 옆에 고추거든요. 고추가 토마토 심은 줄 알면 고추를 오래전에 심었어. 고추가 이만큼 컸으니까 약재 방제 안 했으면 어때요? 벌레가 바글바글 하겠죠. 약재 방제 안 했으면. 약재 방제 잘했으면 좀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다 토마토를 심었네. 근데 이 사람이 이 한 동이 아니라 10동이에요. 요 한 줄 심은 거, 두 줄 심은 것 때문에 나머지 10동까지 개박살 났어요. 완전히 이제 TSW 다시 집었어요. 묘값만 10동이면 2,000평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16,000, 2만 개 가까이 들어갔어요. 16,000개, 18,000개면은 500원씩만 해도 900만 원이고, 예, 한 1,000만 원이 안 들어. 인건비까지 치면은 1,100만 원 들어갔어요 지금요. 그래서 다시 심는 상황이고, 다시 심으니까 어때요? 수확이 늦어지겠죠. 그러면은 아마 매출이 몇천 깎여쓰고 1년 동안에 날아간 돈이 한 7, 8천 원 아마 날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것을 왜 했을지 모르겠대. 갑자기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했는데 안 하고 원래 평상시에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고추를 한 줄 심었는데 저기에 사건이 터져갖고 아주 그냥 박살났죠. 그래서 고추밭에는 고추만, 토마토밭에는 토마토만, 오이밭에는 오이만 심으시라. 상추밭에는 상추만. 이게 퍼졌을 때는 의외의 사건들이 발생해서 피해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0동에서 1년에 한 7천만 원 날렸으면은 이분 아마 1년 힘들게 농사지면 남는 게 1억 5천일 텐데 반 날아갔죠, 수입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고만 내지 말자. 사고만 내지 않으면 그냥 우리 꾸준히 가는 거예요. 사고만 나면 벌써 반토막 났잖아요, 수입이. 네. 우리 이분한테 다 뽑아내라 했거든요. 포기해라고. 왜냐면 포기 하나 끌고 가면 더 피해가 커져요. 그래서 빨리 포기하고 연락해서 전국에 있는 묘 수소문 해갖고 일단 심으시는 거 일단 품종 가리려고 일단 심어놓고 빨리 해야 되겠죠. 네. 여기서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에